네, 추석 연휴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6달여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이후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추석 민심과 함께 또 어제 있었던 양당 대표의 회동 내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어제 회동을 갖고 이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실시한다는데 일단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이 절충안을 봤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던데 두 대표가 얻은 것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두 대표가 회동을 가진 장소가 부산입니다. 네. 이 두 당대표에게 부산이라고 하는 어떤 민심의 이 발원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소라는 점에서 상당히 또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시점상으로 이 추석 민심에 또 주목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 이 국민 완전 경선제, 완전 국민 경선제가 상당히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점 때문에 어떤 두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약간 위기 국면이기도 합니다. 이 김무성 대표는 당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조금 흔들리고 있고 네네. 문 대표는 당내의 내용이 여전히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점을 이끌어냄으로써 위기의 두 남자, 두 당대표라고 말씀드릴까요? 네. 두 당대표가 추석 민심에서 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보면은 이 여론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합의했다. 주로 신인, 여성, 그다음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방법 공천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보다는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화조사를 통해서 대체하는 방안으로 지금 강력히 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합의를 본 내용이고요. 예. 이 경우에 안심번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휴대전화로 많은 분들이 지금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집 전화보다는 그럼으로써 이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좀 더 또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그런 합의 내용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요. 현역 의원에게 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 추석 시점에 이런 합의 내용이 이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또 드러내고 있을까? 이 추석이라고 하는 밥상 위에 뭔가 좀 고민거리를 던져놓는 것보다는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긍정적인 여론을 끌어낼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안심번호라든지 그리고 또 이 사회적 약자 또 정치적인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보다 더 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근본적 문제로 이 제기하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너무 유리한 어떤 그 제도가 아니냐. 또는 이 신인들이 등장하기 위해서 보다 더 좀 체계적이고 또 여성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제도권 정치권에 등장하지 못했던 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사실 다루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했지만 기술적 부분에만 진전을 이루었을 뿐 아주 본질적이고 예민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고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심지어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에 충분히 소지가 될 요소를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추석 민심이라는 단어를 써주셨고 또 어떤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 추석 민심이라는 게 실제로 좀 작용을 하긴 하는 건가요? 추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추석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민심의 용광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대 간, 지역 간, 또 직업 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척, 친지들이 모여서 다양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민심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 민심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번 경우에도 보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거론한 부분도 또 신당 창당을 이렇게 발표한 그런 일정들도 대부분 추석 이전에 일어났거든요.
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석 밥상 위에 보다 더 유권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유리한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추석 민심이 중요했던 부분을 짧게만 살펴볼까요? 네네. 이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의 경우에는 이 대선에 있어서 2007년의 대선에 있어서 한나라당 경선이 오히려 더 흥행을 하는 그런 어떤 대선이었거든요. 당시 이명박 후보와 지금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후보가 맞섰던 그런 경선이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선거 국면이었는데 보면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바로 2006년의 추석 때 이 추석 민심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됩니다. 앞으로의 어떤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 경제 문제를 잘 다룰 것 같은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추석 밥상 위에 올려진 그 대화에서 그래도 대기업에 CEO를 한 그리고 이 남자 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민심이 모아지면서 추석 이후에 이 박근혜 후보와 거의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격차를 벌리면서 이 2007년 대선까지 그냥 내달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거든요. 네. 또 이 97년 대선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선거인데 이때도 보게 되면은 추석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한국당의 이해창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를 뭐 거의 한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그런 네. 결과를 보여줬는데 네. 추석 밥상에 올려졌던 것이 바로 이해창 후보의 이 아들 병역 문제였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들이 집중 거론되면서 과연 어떻게 이런 어떤 도덕적 문제, 도덕적 시비에 걸려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민심이 일어나면서 추석 직후의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김대중 후보가 1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네. 이해창 후보는 3위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보수정 내에서는 이해창 후보의 어떤 이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인재 후보가 더 적합한 후보가 아니냐라는 것이 추석 기간 동안에 민심이 모아지면서 추석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이인재 후보가 이 다크호스 돌발적인 어떤 후보로서 네. 여론조사의 2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당시 신한국당 내에서 또 탈당하게 되고 독립된 후보로 이인재 후보가 출마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일단 한국 정치사에서 이 추석 민심이 가져오는 그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추석 민심의 큰 전환점이 된 사례들을 몇 가지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추석 이후 민심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새정치연합을 크게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이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우리가 새누리당이 잘했느냐 못했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정당 중에서는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추석 밥상에서도 가장 많이 그 부각된 주제는 바로 경제 문제였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안보는 잘하고 있지만 과연 경제 문제는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다음에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이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네. 내년 총선에서는 또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상당히 의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낮아질 경우에 예.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야권의 통합 부분입니다. 야권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어떤 이 탈당 또는 신당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게 되면은 네. 상당히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더군다나 이 호남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이 문재인 대표가 추석 이후에 포용해내느냐, 통합해내느냐가 네. 이 야권의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은 부산 영도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어제 있었던 회동에서도 부산에서 이루어졌고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총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이 판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심지어는 내년 총선을 영도 대전이다 이런 표현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산 영도에서 현재 지역구 의원은 김무성 대표입니다. 새누리당에. 근데 여기에 이 새정치 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맞불을 붙일 경우에 선거의 전체 판도를 변화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울산, 경남은 새누리당의 텃밭이거든요. 네. 또 현역 의원이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선거 환경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재인 대표가 여기에 출마할지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영도 대전을 통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와 맞불 작전을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더 중요한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호남과 전체 의석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도 대전에서 완전히 모든 화력을 이 문재인 대표가 다 불태우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여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호남과 그리고 수도권의 민심을 추스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 영도 대전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맞대결이 실제 이루어질지는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대구 말입니다. 그 지난 행사 때 지역 의원들이 초청을 받지 못하면서 뭐 물갈이 설이 지금 나왔었는데 실제 이 물갈이가 현실화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유권자의 뜻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추석 밥상에 이 TK 대구 경북 지역에도 놓여졌던 것은 어떤 후보가 출마하느냐는 것보다는 대구 경북 지역에 침체된 이 경제를 네. 경제야 돌아오라 얼마나 경제를 누가 활성화시킨가에 대해서 이 주목을 또 초점이 모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은 차치하고 또 이 공천의 영향력을 또 줄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 전반적인 민심도 문제지만 대구 경북의 민심도 자칫 싸늘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민심을 헤아리는 것이 박심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6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YS 정부가 이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내에서의 어떤 공천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투성이 공천이 되고 말았거든요. 기억하실 텐데 이 96년 총선에서 이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이 대구 지역에서 두세 곳밖에 당선을 못 시킵니다. 바로 자유민주연합의 바람이 일어나거든요. 김종필 전 총재의 자유민주연합은 자민련은 바로 이 충청권을 배경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후보들이 자민련 간판을 달고 나와서 대구 지역에서 거의 8곳 가까이 당선됩니다. 예. 만약에 이 민심을 거스를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후폭풍이 이 새누리당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네. 좀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야권은 통합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번 한과의 민심에서 어느 쪽이 좀 민심을 잡을지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한가위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주제는 경제거든요. 과연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이 전달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새누리당에 비하면은 현저히 낮은 이 정당 지지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좀 흐트러져 있는 이런 호남 민심을 얼마만큼 추스리는지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당내의 어떤 갈등을 봉합하고 신당이라든지 탈당하는 원심력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러 가지 재신임 정국을 통해서 갈등이 증폭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추석 이후에 추스르는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대권 주자들에게도 이번 추석 명절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김무성 대표가 일단 좀 지지율이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후보들이 좀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석 2, 3주 전에는 이 개인적인 어떤 악재가 겹쳐지면서 좀 지지율이 자기 대선 후보로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게다가 추석 바로 직전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뭐 소위 친박이라고 하죠. 이 세력으로부터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당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공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론의 성원을 끌어내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지가 이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에서는 최고의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그다음 이 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 경쟁에서
이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시장인데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총선 국면에서는 조금 원외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다면 내년 총선 이후에 대선 후보로서의 다시 한 번 더 주목받는 그 시점이 오히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 총선 어느 정도 성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호남 민심을 얼마만큼 복원해내느냐.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얼마만큼 끌어내는지가 단순히 추석 민심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호남 민심이 지리적으로 호남 민심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호남을 어떤 정치적인 배경,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권자층에 대해서 얼마만큼 새정치민주연합, 좀 문재인 대표가 이 지지율을 끌어낼 것인가, 네. 또 호응을 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